칠순 잔치 한복을 입은 복희,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축하의 자리. 며느리 서영 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에 서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누런 편지 묶음을 높이 들어 보이며 글을 읽어가는데, 사랑하는 상훈 씨, 그대가 떠난 이후 제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이 굳어지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김복희는 마당 한가운데서 빨래를 널며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자신의 칠순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거죠. 복희의 손은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만 떨렸습니다.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불안감 때문일까요? 평생을 농사일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큰아들 박철수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서울에 큰 집을 샀고, 둘째 딸 은영은 미국에서 의사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막내 아들 박진수만이 결혼 후에도 이 근처 도시에 살면서 주말마다 얼굴을 보여주곤 했죠. 복희는 빨래 집게를 손에 쥐며 지난 50년을 떠올렸어요. 20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시어머니 뒷바라지, 남편 농사일 도움, 세 자식 키우기까지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순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대문 너머로 며느리 윤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를 바구니에 넣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서영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의 차분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벽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답게 세련되고 똑똑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두었다는 게 복희에게는 자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어요. 가끔 서영이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어서 들어와. 진수는 회사에 갔니? 복희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대답 대신 복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선이 왜인지 모르게 복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복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일찍 나갔어요. 어머니, 이번 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서영은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눈빛 어딘가에는 복희가 읽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시댁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요? 복희는 마당 평상에 앉아 서영과 마주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도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영은 항상 예의 바르긴 했지만 진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서영이 오늘따라 잔치 준비에 대해 묻는 게 의외였습니다. 잔치는 마을 회관에서 하기로 했어. 친척들이랑 이웃분들 모시고 소박하게 할 생각이야. 음식도 간단하게 준비하고 말이야. 복희가 말하자 서영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그런 소박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요. 어머니, 이번 잔치 정말 크게 하셔야죠. 서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칠수는 일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라든지
젊은 시절 얘기라든지요. 복희는 서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젊은 시절 얘기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는 걸까요? 혹시 서영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벤트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나누어 먹는 게 최고지. 옛날 얘기는 뭘 하겠어. 다 지나간 일인데. 복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서영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긴 하지만요, 어머니. 가족들이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서영의 말이 계속될수록 복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복희는 서영의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시댁 행사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요? 게다가 계속해서 복희의 과거에 대해 묻는 게 수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복희는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낡은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편지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는 순간 복희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어요. 편지 봉투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편지들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편지들에는 복희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복희는 이 이름을 기억했지만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희미했습니다. 결혼 전 첫사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오늘 아침부터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복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복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칠순을 맞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온 세월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오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 그리고 자꾸만 복희의 과거에 대해 묻던 모습까지. 복희는 젓가락을 놓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서영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칠순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왜 이런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걸까요? 칠순 잔치를 하루 앞둔 저녁, 복희는 부엌에서 잔치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어요. 복희는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서영이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를 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왜 몰래 창고로 가는 걸까요? 복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영이 보였던 이상한 관심이 떠올랐거든요. 복희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어요. 창고 문 앞에 서 있는 서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창고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아,
거긴 왜 가니? 복희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어요. 서영은 깜짝 놀란 듯 돌아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들킨 사람의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에서는 무언가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냥 어머니 예전 물건 구경 좀 하려고요. 서영은 창고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잔치 때 쓸만한 옛날 사진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복희는 서영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왜 자꾸 창고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게다가 손전등까지 준비해 온 걸 보니 정말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창고에 뭐 볼 게 있다고 그래. 먼지투성이에 거미줄까지 쳐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야. 복희는 일부러 무덤덤하게 말하며 서영의 눈치를 살폈어요. 서영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일 텐데요. 저도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요. 서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복희는 점점 알 것 같았어요. 서영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뭔가 더 깊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복희는 서영을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서영은 계속 창고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마치 기회만 되면 들어가 보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요한 시선을 본 복희는 더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서영은 계속 창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창고에 옛날 편지나 일기 같은 건 없으세요? 요즘 잔치에서 그런 걸 공개하면 정말 감동적이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복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공개라는 단어가 특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혹시 서영이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편지라니 무슨 편지가 있겠어. 옛날 사람들이 편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았겠니? 복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서영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연애 편지라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서영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복희에게는 전혀 장난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애 편지라는 말이 복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복희는 차를 마시다가 컵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짐작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복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서영이 다시 돌아와서 창고를 뒤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복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농기구들과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구석진 곳에는 복희의 젊은 시절 물건들이 담긴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복희는 상자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누군가가 이미 이곳을 뒤진 흔적이 있을까 봐서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꾸러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편지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이미 이 편지들을 본 건 아닐까요? 편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발신인 이름은 김복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이 편지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어요.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를 펼쳐보니 내용은 분명히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애틋한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복희는 이런 편지를 쓴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들은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복희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만약 이 편지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가족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창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창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복희는 왜인지 모르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희는 문득 부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건 아닐까요? 복희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서영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숨을 죽이고 서영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편지들 확인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서영의 말을 들은 순간 복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이 정말로 창고에 들어가서 편지들을 본 거였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터뜨릴 거야. 서영의 다음 말은 복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서영이 정말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내일 칠순 잔치에서 말이에요. 복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서영이 그 편지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할 생각인 걸까요? 복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평화가 내일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복희는 새벽 4시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서영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한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창문 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꺼냈습니다. 이 한복은 큰아들 결혼식 때 맞춘 것으로 특별한 날에만 입던 소중한 옷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왜 이 아름다운 한복이 수의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복희는 옷을 입으면서도 계속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서영이 벌써 와서 또 편지들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마을 회관에서는 이미 아침 일찍부터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나르고 꽃꽂이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붉은 현수막에는 김복희 어르신 칠순 잔치라고 적혀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졌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불길하게만 보였어요. 복희 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마을 부녀회장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복희를 맞았어요. 칠순 잔치라니 얼마나 기쁘세요. 온 가족이 다 모인다며요? 특히 미국에서 딸도 온다고 들었는데. 복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전혀 없었어요. 순자는 복희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잔치 준비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9시경 복희는 회관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정작 복희의 시선은 입구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들고 올지가 궁금했거든요. 복희의 손은 계속 떨렸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래 사세요. 건강하시니까 100세까지도 거뜬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복희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복희는 한복 치마를 정돈하며 손님들을 맞았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서영인지 확인하느라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서영이 남편 진수와 함께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박철수가 서울에서 내려왔고 둘째 딸 은영도 미국에서 특별히 귀국해서 참석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네요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복희는 가족들이 모인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서영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왔어요. 새로 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복희에게는 폭탄처럼 보였어요. 서영은 복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제 곧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영은 복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달콤하고 정중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복희는 서영의 눈빛에서 차가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서영아. 복희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서영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복희는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해보고 싶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복희를 소개했어요. 오늘 칠순을 맞으신 김복희 어르신은 우리 마을의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죠. 복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회관 안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가 복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복희는 어지러웠어요.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복희는 서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서영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보물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가방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밥 드세요. 막내 진수가 복희에게 음식을 권했지만 복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무엇보다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복희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복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건가요? 복희는 서영을 바라봤는데 서영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먼저 큰아드님께서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철수가 일어났어요. 복희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인사말을 했어요. 어머니,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사람들은 감동하며 박수를 쳤지만
복희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도 미국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어요. 엄마, 칠순 축하해요. 멀리 있어서 직접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복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따뜻한 순간이 곧 악몽으로 바뀔 거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희의 온몸이 얼음처럼 경직되었어요. 서영의 손에는 누런 편지 묶음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복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회자님, 잠깐만요. 서영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회가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영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발표해도 될까요? 사회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며느리분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라니 정말 기대되네요. 복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맞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희는 마치 처형장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 이번 순서는 며느리 서영 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서영에게 건네주었어요.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웃음은 복희가 지금까지 본 서영의 웃음 중 가장 밝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웠어요. 서영의 손에는 복희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오래된 편지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희는 온몸이 굳은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잔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복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공포가 복희를 엄습했어요. 서영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의 소중한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이거든요.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모두 무대 위에 서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서영이 손에 든 누런 편지 묶음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젊었을 때 어떤 분께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잔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지라고? 사랑의 편지? 어머, 그런 게 있었나? 호기심 어린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서영은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어머님의 순수했던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거든요. 복희는 서영을 막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악몽 속에서 소리치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고 막내 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상훈 씨. 서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회가 나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대가 떠난 이후 제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매일 밤 그대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복희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편지였지만 이런 내용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상훈이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수군거림으로 변했어요. 복희 언니가 그런 연애도 하셨구나. 젊을 때는 다들 그런 시절이 있지. 그런데 상훈이가 누구야? 사람들의 시선이 복희에게 집중되었고 복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어요. 오늘도 강가에서 그대를 기다렸지만 그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떠나버리신 건가요? 복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편지 속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경험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흐릿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편지인 걸까요? 큰아들 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몰랐던 과거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진수는 아내에게 왜 이런 걸 가져왔어? 라고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서영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서영은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더욱 애절합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상훈 씨, 어머님께서 저희 사이를 반대하신다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복희에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여동생이 집안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편지들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었어요. 모두가 복희의 숨겨진 연애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복희 언니도 그런 로맨틱한 시절이 있었구나. 남편분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희는 온몸이 굳은 채 잔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시선이 뒤엉킨 그 공간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오해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영은 세 번째 편지까지 읽어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동정심이 담겨 있었어요. 상훈 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지만 평생 그대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저의 첫사랑, 마지막 사랑인 그대를. 복희는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편지들은 신우이가 쓴 것이었고 복희는 단지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신우이를 도와주려고 복희가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대신 보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복희 자신의 연애 편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어색한 호기심의 자리로 변해버린 거죠. 복희는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설령 말한다고 해도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미 편지의 발신인 이름은 분명히 김복희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영은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추억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편지들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이전의 따뜻함과는 달랐어요. 호기심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어색한 박수였습니다. 복희는 그 박수 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복희는 자리에 앉은 채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 모든 시선이 복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복희는 평생 지켜온 체면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마지막 편지를 읽자 회관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희는 그 침묵이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화끈거렸어요. 그때 서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과묵하시고 엄격하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복희는 서영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왜 어머니가 저한테 늘 차갑게 대했는지. 첫사랑을 잊지 못하셨으니까요. 서영의 독설이 회관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대담한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요. 복희는 일어나서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지만 편지에 적힌 발신인 이름이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큰아들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복희의 칠순 잔치가 온라인 가십거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복희 언니가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평생 성실하게 사신 줄 알았는데.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희의 귀에 칼처럼 박혔어요. 복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되자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막내 진수는 아내 서영의 팔을 잡으며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서영은 뿌리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도 이 편지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서요. 복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텨가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복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서영이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하지만 서영의 말투에는 전혀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희를 더욱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복희는 서영이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축하의 자리였던 칠순 잔치가 어색한 구경거리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고 복희는 그 모든 시선이 중심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마을 이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복희 어르신의 칠순 축하하는 날인데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장 더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편지가요. 서영은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그 편지는 다른 것들보다 더 오래되어 보였고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복희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서영은 이미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가문의 체면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복희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신우이, 남편의 여동생이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이 상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희는 그 둘 사이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발신인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썼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미 복희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이 여러 장 공개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편지라고 말하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복희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정교하게 계획한 복수였던 거예요. 왜 서영이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어수선하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한복을 벗으면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은 저녁 내내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해 일찍 돌아갔습니다. 복희는 홀로 남겨진 채 무너져버린 가족관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복희의 칠순 잔치는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가족들과의 화목한 시간이 오히려 모든 걸 파괴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복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복희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복희를 바라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복희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잔치가 끝난 후 복희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함께해도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평소 함께 보던 텔레비전도 혼자 보곤 했어요.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이런 침묵이 흐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복희는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큰아들 철수는 잔치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복희를 찾아왔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희는 아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자신도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막내 진수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영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복희는 서영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태연하게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복희는 창고로 향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유일한 피난처 같았어요. 먼지가 쌓인 농기구들과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복희는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복희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편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복희는 차분하게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서영이 가져간 편지들 말고도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편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그때 복희는 눈에 띄는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의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색깔도 다르고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봉투에 적힌 글귀가 특별했어요. 상훈에게 대신 전해주신 김복희 여사님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복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 순간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복희 언니, 그동안 제 편지들을 대신 전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빌려서 상훈이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편지의 발신인은 남편의 여동생, 즉 복희의 시누이 김순이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시누이였어요. 젊은 시절 복희는 시누이의 부탁을 받아 연애 편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였습니다. 집안에서 상훈이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어서 제 이름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상훈이는 서울 의대를 나온 의사 집안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저 농사만 짓는 시골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상훈이를 만나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복희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20살이었고 복희도 가시집 온 22살의 새댁이었어요. 시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학력과 집안 수준 차이 때문에 반대하니까 복희의 이름을 빌려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고 부탁했던 거였죠. 상우는 서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 의사였고 시누이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시골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무식한 농사꾼이 어떻게 의사 집안과 혼사를 논하겠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상훈이네 집에서는 우리를 업신여길 게 뻔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꿈은 꾸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분수를 모르고 사는 것이라며 매일 저를 다그치셨어요. 복희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억해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으로서 학벌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이 컸습니다. 상훈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도 의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고 해방 후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당시 농민과 의사 집안 사이의 사회적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상훈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농사꾼 딸과 결혼하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하셨다더군요. 의사는 의사끼리, 농부는 농부끼리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상훈이를 몹시 꾸짖으셨대요. 양쪽 집안 모두가 반대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언니, 제가 언니께 부탁드린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 이름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까 언니 이름을 빌려서 제 마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언니가 거절하셨다면 저는 상훈이에게 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당시 복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누이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가 써준 내용을 그대로 편지지에 옮겨 적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훈에게 전달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상훈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서울로 보내버리셨거든요. 마을에 있으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며 서울 큰 병원에 취직시키셨어요. 상훈이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집안 반대를 이길 수 없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상훈이를 기다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시며 같은 농사꾼 집안과의 혼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학벌 높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뿐이니 처지가 비슷한 사람과 사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거부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시누이의 아픔을 다시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그 슬픔, 그리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감까지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언니 이름으로 쓴 편지들 때문에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진실을 증명해 줄 거예요. 복희는 이 편지가 바로 자신을 구원할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신우이가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써놓은 해명서였던 거죠. 복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오해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영이 발견한 편지들은 모두 신우이가 쓴 것이었고 복희는 단지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이었어요. 복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희는 신우이의 해명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 후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오해를 방치할 수 없었어요. 복희는 큰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모여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철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틀 후 저녁 복희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철수와 며느리, 막내 진수와 서영, 그리고 남편까지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서영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신우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였어요. 50년 동안 이 집이 안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 앞에 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복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잔치에서 있었던 일, 오늘은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복희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복희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편지들 복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쓴 사람은 따로 있어. 그 말을 듣자 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복희는 품에서 신우이의 해명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런 편지지가 거실의 형광등 아래서 더욱 오래되어 보였어요. 이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순이가 너희 고모가 써놓은 편지야. 가족들은 복희가 편지를 펼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희는 또렷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희 언니, 그동안 제 편지들을 대신 전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편지가 읽혀질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철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진수는 아내 서영을 힐끗 쳐다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기억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상훈이와의 교제를 반대하고 있어서 제 이름으로는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복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서영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희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진실을 증명해 줄 거예요. 언니는 저를 도와준 은인일 뿐이고 그 편지들의 진짜 주인은 저라는 걸 이 편지가 증명해 줄 거예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정말 무죄신 거네요. 고모님을 도와주신 거였군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순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 한 장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았거든.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거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맞다. 순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나도 기억이 난다. 상훈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집안에서 신분이 안 맞는다고 반대했었어. 복희는 신우이에게서 받은 다른 편지들도 꺼내 보였어요. 이것들도 봐. 모두 순이가 내게 고마워하는 편지들이야. 내가 편지 전달을 도와줬다고 감사해야 하는 내용들이지. 철수와 진수가 번갈아 가며 편지들을 읽어봤습니다.
편지마다 복희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언니 덕분에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복희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영아, 이제 말해봐.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복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편지들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을 보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쓰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희는 서영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뿐이었어? 다른 이유는 없었고? 복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영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차갑게 대하시는 게 서운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데 저만 늘 벽을 느꼈거든요. 복희는 서영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거야? 내가 차갑게 대한 건 내가 먼저 벽을 쌓았기 때문이야. 시댁일에 관심도 없고 가족 모임에도 소극적이고. 진수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해했어요. 서영아,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어머니께 사과해야지. 진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복희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마음이야.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야. 복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큰아들과 막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의심해서 죄송해요.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오해가 풀린 거였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당황한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그날 밤 가족회의는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사과했고 복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오해는 풀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 날 복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를 받으며 살 수는 없었어요. 복희는 마을 부녀회장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관에서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지난번 잔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복희의 진지한 말투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복희 언니,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사흘 후 마을 회관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칠순 잔치 때보다는 적었지만 마을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참석했어요. 사람들은 복희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희가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복희는 신우이의 해명 편지를 손에 들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칠순 잔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복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 잔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 편지들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복희가 말하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진짜 쓴 사람은 제 시누이 순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시누이의 해명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신우이와 상훈의 사연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럼 복희 언니는 순희 씨를 도와주신 거였구나. 얼마나 착한 일을 하신 거야. 마을 부녀회장 순자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복희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언니는 정말 착한 일을 하신 거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복희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희 언니가 젊은 시절에도 그렇게 남을 도와주는 착한 분이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복희 언니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복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마을 전체에 복희의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복희 여사, 품격이 다르다며 다시 존경을 보냈어요. 장을 보러 나가도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복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복희에게 다가와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남편도 복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야.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순이 동생 일을 기억했어야 했는데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려졌나 봐. 복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당황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큰아들 철수는 서울에서 내려와 복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철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의심했네요. 아들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복희는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철수야, 내가 당황한 것도 이해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을 거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 편히 가져 막내 진수와 서영도 함께 사과하러 왔어요. 서영은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선량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복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영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필요해. 복희의 말에 서영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복희와 서영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진심으로 복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요리를 하고 농사일도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정한 모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서영이 복희와 함께 밭일을 하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운했고 그 마음이 커져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복희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시골 생활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괜히 거리를 뒀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영아, 미국에 있는 딸 은영도 영상통화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멀리 있어서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네요.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겪으셨다니.
은영의 목소리에는 진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곧 한국에 가서 엄마를 뵐게요. 복희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모함도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복희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였어요. 봄이 되자 복희의 집 마당에는 꽃들이 화사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옥마당에 봄바람이 포근하게 불었고 복희는 평상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보다 더욱 단합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희는 이 모든 일이 결국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복희는 꽃향기를 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한 길로만 가겠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우이 순이가 남긴 편지들은 이제 복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그 편지들을 통해 복희는 젊은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을 되찾았고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복희의 인생에 새로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